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냉대기후와 한대기후, 그리고 기후 때문에 만들어지는 지형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건조기후 혹시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아마 느끼는 게 좀 있었을 거예요.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열대기후랑 온대기후는 대기 대순환이 되게 많이 나왔었죠. 적도 저기압대, 그다음 아열대 고압대. 자, 하지만 우리가 건조 기후랑 그다음에 냉대 기후, 한대 기후는 계절에 따른 강수 차이 그런 게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건조 기후는 기본적으로 강수량 자체가 적으니까 계절별 강수 편차가 의미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냉대 기후와 한대 기후는 물론 식물이 자라고 그다음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게 나뉘긴 하지만 어차피 겨울이 너무 추워서 겨울에 비가 내리든 안 내리든 눈이 내리든 안 내리든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열대 온대에 비해서 건조 냉대 한대 기후가 기후 자체는 훨씬 공부하기가 쉽죠. 대신 이제 여기는 지형이 좀 추가가 되면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아무튼 냉한대 기후 최대한 이것도 한번 빨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한번 내용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냉한대 기후 지역 중에 냉대 기후를 먼저 할 건데, 자, 이건 칠판권에서 완전 복습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가장 큰 뼈대, 기후 구분 뼈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냉대 기후, 한대 기후 하고 나면 이제 끝이니까요. 기후는. 자, 지구를 절반만 이렇게 그려보면, 역시 콤퍼스의 그런 원리를 이용하면 나름 반원은 잘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적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은 당연히 북극점, 남극점, 지구는 북반구와 남반구가 대칭이니까 이 정도로만 그릴게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 공부했던 게 열대 기후를 공부했고, 얘는 알파벳 대문자 A를 쓴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적도에서 조금 멀어지면 대륙의 동쪽은 온대 기후가 곧바로 나타나고 대륙의 서쪽은 건조 기후가 나타난다 그랬었죠. 사하라 사막으로 대표되는 건조 기후, 그래서 알파벳 대문자 B를 쓰고요. 온대 기후는 C를 썼죠. 그 다음에 온대 기후보다 더 적도에서 멀어지면 기온이 더 낮아져서 냉대림이 자라는 냉대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보다 더 기온이 낮아지면 나무는 자랄 수 없는 한대 기후가 나타나요. 자, 이 그림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그릴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각 경계선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자, 쉬운 것부터 할게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곳과 자랄 수 없는 곳은 너무 강수량이 적어서 나무가 자랄 수 없다. 건조 기후. 자, 그래서 여기의 기준은 연 강수량 500mm였어요. 사막이냐 스텝이냐 그건 여기서 구분하진 않을게요. 이걸 기준으로 더 적어야 사막이니까 원리만 알고 있으면 숫자 외우는 건 외운다기보다는 정리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연 강수량 500mm 500이라고만 적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냉대기후와 한대기후 나무가 자라는 거 그럴 수 없는 곳의 기준은 여기는 기온이죠. 기온, 강수량이 아니고. 자, 여기에 기온은 자, 추울 때는 어차피 나무가 자랄 수가 없으니까 얘는 따뜻한 달이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최나월 평균 기온이 10도씨는 넘어야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이건 따뜻할 때가 기준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반대로 열대랑 온대의 기준은 더울 때는 똑같이 덥지만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을 때조차도 덥느냐, 낮을 때는 그나마 덜 덥느냐 그 차이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열대 기후와 온대 기후의 기준은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씨였었죠. 그렇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조 기후와 냉대 기후의 당연히 이 구분도 중요하잖아요. 자, 냉대 기후가 이름만 들으면 되게 추울 것 같지만 우리가 여름철에는 태양의 고도도 좀 높아지고요. 낮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의외로 냉대 기후가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게 올라가요. 농사 같은 거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냉대하고 온대는 여름철 기온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겨울에 좀 많이 춥느냐, 겨울에 그나마 좀 덜 춥느냐, 구체적으로는 땅이 어느냐 아니면 땅이 얼지 않느냐,
물론 온대림이 잘하냐 냉대림이 잘하냐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온대와 냉대의 기준도 추운 달의 기온이에요. 가장 추운 달의 기온. 자, 그래서 여기도 최하월 평균 기온이고요. 영하 3도씨를 기준으로 온대와 냉대가 나뉜다. 자, 용어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최하월이라고 적었지만 기온이 가장 낮은 달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온이 가장 낮은 달이라는 용어 대신에 얼마나 덜 춥느냐, 최하월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의미를 생각하고 복습을 하면 여기 정도는 아마 충분히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세부적인 기후 구분은 뭐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고, 그래도 복습을 시작했으니까 짧게만 한번 해볼게요. 열대 기후는 1년 내내 건기가 없이 강수량이 많다. 열대우림. 그 다음에 건조한 달과 그 다음에 수변한 달의 기준은 열대 기후는 월 강수량 60mm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얘가 겨울철이 건기인 게 사바나 기후. 그 다음에 겨울철이 건기인 건 똑같지만 여름철에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열대 계절풍 기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조 기후는 너무 강수량이 적어서 연 강수량이 250mm가 안 돼서 풀조차도 자랄 수 없는 사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무는 자랄 수 없지만 연 강수량이 250에서 500mm 사이여서 풀은 자랄 수 있는 스텝 기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온대 기후는 대륙의 동쪽은 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데, 그리고 연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는데 CFA, 그 다음에 겨울철에 건조한 CW 기후가 나타났었죠. 물론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은 이제 포인트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두 개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고, 아메리카와 그 다음에 우리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CFA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오세아니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CFB, 여름철이 서늘한 건기도 없고 서해안해양성 기후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났었죠. 얘는 위도대가 중요했었어요.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대 기후는 뭐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하겠지만 뭐 미리 한번 말을 할게요. 자, 냉대 기후도 자, 여기가 30도부터 60도 보통 그 사이니까 중위도 지역이에요. 굉장히 추울 것 같아서 고위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여기에 대륙이 있으면 동쪽하고 서쪽하고는 약간 기후 특성이 달라요. 하지만 여기는 겨울철의 강수량은 별 의미가 없어서 강수량보다는 역시 기온을 가지고 구분하는 게 좋다. 자, 아무튼 정리를 해보자면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은 냉대 기후인데 겨울철에 건조한 냉대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대륙의 서쪽 지역은 냉대 기후인데 건기가 없는 수변 기후가 나타나요. 하지만 F냐 W냐는 별 의미가 없고, 대신 대륙의 서쪽은 냉대 기후라 하더라도 연교차가 작은 편이에요. 겨울이 별로 안 추워요. 자, 여러분들, 이쪽 DF 기후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모스크바거든요. 러시아에 있는. 이름만 들어보면 굉장히 추울 것 같지만 모스크바가 사실 춘천보다 조금 더 추운 정도? 그렇게 많이 안 추워요. 영하 10도 밑으로 많이 안 떨어져요. 그에 비해서 이제 이쪽은 뭐 평균 기온이 막 영하 20도, 막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연교차가 굉장히 커서 얘는 겨울철 강수량보다는 겨울철 1월달 기온이 많이 낮다, 연교차가 크다, 상대적으로 연교차가 작은 냉대 기후다. 그렇게 구분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우리가 한대 기후도 뭐 좀 이따 하겠지만 미리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자, 나무가 자랄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겨울이 추운 건 똑같지만 여름철에 그래도 0도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가서 얼음이 녹고 땅이 녹으면서 이게 이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자라는, 또는 조그마한 풀들은 자랄 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1년 내내 영하로 머물러 있어서 식물이 아예 자랄 수 없는 곳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나마 식물이 여름철에 자랄 수 있는, 풀 종류가 자랄 수 있는 툰드라 기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내내 얼음으로 덮여 있는 빙설 기후라 그러는데, 여기도 무수목 기후니까 2차 기후 구분이 건조 기후랑 마찬가지로 대문자거든요. 툰드라 ET, 빙설 기후는 EF라고 적어요. 됐죠?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기후의 전부 다고요. 이번 시간에는 D와 E, 냉대와 한대를 공부할 거다. 됐죠? 자, 일지정지 눌러놓고 이거 간단하게 그려놔도 좋고요. 나중에 언젠가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수능 특강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냉대 기후부터 살펴보자면은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이다. 겨울이 춥다는 뜻이에요. 자, 얘는 온대 기후랑 구분하는 기준이죠. 시와 구분. 온대 기후와 구분이 되는 기준이고요. 그다음 최나절 평균 기온은 아무리 이제 추워도 겨울에 추워도 여름철에는 기온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야 나무가 자라니까. 자, 얘는 한대 기후와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뭐 구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나무가 자라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경계를 봤더니 대략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냉대 기후는 침엽수림, 잎사귀가 바늘처럼 바늘 침자거든요. 날카로운 나무들이 주로 자라고요. 뭐 전나무나 그런 게 해당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침엽수림이 가장 세계에서 넓게 나타나는 곳이 시베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이런 침엽수를 타이가라고 부르는데 워낙 이게 유명해서 그냥 일반적인 냉대림, 침엽수림을 타이가라고 부른다. 됐죠? 그 다음 냉대 기후 지역 중에 온대 기후랑 가까운 곳은 사실 뭐 냉대랑 온대랑 섞여 있는 거죠. 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남림, 낙엽, 화렵수가 자라기도 한다. 우리나라 북한 지역은 냉대 기후 지역이에요. 1월달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춘천 같은 데도 냉대 기후예요. 하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단풍나무 같은 것들 있거든요. 아무튼 호남림이 나타나기도 한다. 뭐 여기까지는 쉽죠. 그 다음 토양에다가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당연히 토양, 흙은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중요한 토양들은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토양이 열대 기후 지역에 있는 붉은색을 띠는 척박한 라테라이트 라테라이트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온대 기후는 따로 공부하지 않았죠.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약간 갈색을 띠는 토양이거든요. 걔는 안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텝 기후 지역에 굉장히 비옥한 흑색토, 체르노잼 또는 뭐 프레리라고도 부르는 그런 흑색토가 있었고요. 그 다음 냉대 기후 지역 토양도 특성이 뚜렷해가지고 굉장히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들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첫 번째 특성은 산성도가 굉장히 높대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냉대 기후 지역은 기후가 서늘하다 보니까 나뭇잎이나 뭐 나무가 죽은 거나 그런 것들이 잘 안 썩어요. 잘 안 썩는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김치 생각하면 되거든요. 김장을 담궈가지고 뭐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얘가 익잖아요. 자, 얘는 지금 썩는 거 아니에요? 익는 거예요? 그쵸? 익는 과정에서 맛이 변해요. 자, 잘 익은 김치는 어떤 맛이 나죠? 신맛. 신맛은 산성이에요. 그래서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이 천천히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그걸 발효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키워드니까 적어놓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유기산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제 김치가 시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냉대 기후 지역의 토양은 산성도가 높다. 그 다음에 유기물 분해가 되게 활발해야 되지만 사실 이게 활발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척박하고요. 그 다음에 회백색의 포도졸이 분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백색을 띠기 때문에 회백색 토라고도 부르고요. 이걸 러시아에서는 포드졸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냉대 기후 지역에 보면은 가장 넓은 나라가 그리고 러시아 대부분이 냉대 기후에 있다 보니까 마치 타이가처럼 이 회백색 토를 포드졸이라고도 불러요. 됐죠? 자, 이제 그렇게만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에 형성 과정을 선생님이 말로만 설명을 간단하게 할 건데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범주라서 설명을 안 하긴 그렇고 그냥 짧게만 할게요. 자, 냉대 기후 지역은 이제 산성도가 높다 보니까 빗물이 내리면 그 빗물도 당연히 땅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약간 산성을 띠거든요. 그러면 원래 토양에 있던 여러 가지 물질들 가운데 뭐 철분도 있을 것이고 알루미늄도 있을 것이고 뭐 규소도 있을 것이고 지각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잖아요. 그 중에 산하고 반응하는 물질들은 다 녹아서 지하수 형태로 이제 다른 데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산하고 잘 반응하지 않는 물질들이 남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규산염이라 그래서 뭐 굳이 화학식으로 적자면 SiO2예요. 근데 얘가 기본적으로 밝은 색이거든요. 석영. 우리가 이제 화강암을 보면
되게 밝게 빛나는 부분이 바로 SiO2예요. 이 물질들이 낙엽이 쌓여 있는 가장 그 지표면이랑 가까운 층 바로 밑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드졸이라는 말 자체가 러시아어로는 포드 더하기 졸인데, 포드는 언더, 어떤 거에 아래에 있다는 뜻이고요. 졸은 우리가 재, 우리가 완전히 타고 남은 재는 회색을 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낙엽이 쌓여 있는 그 밑에 보면 회색빛 땅이 있다는 뜻이에요. 포도줄 자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회백색 토가 만들어진다. 됐죠? 자, 아마 인문계 학생들은 벌써 어질어질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잊어버리시고요. 다 잊어버리시고, 내가 뭐 눌렀지? 다 잊어버리시고, 냉대 기후 지역은 산성도가 높다. 유기산.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백색을 띠는 토양이 뭐 지표면부터 하얀 게 아니라 약간 아래쪽, 낙엽을 걷어내고 나면 그 아래쪽이 회백색 토가 나타난다. 그 회백색 토를 포드졸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냉대 기후 지역을 이제 구분하면은 냉대 습윤 기후가 있고요. 얘는 주로 대륙의 서쪽 유럽 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지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냉대 겨울 건조 기후, 그러니까 윈터 드라이, W를 쓴 거죠. 얘는 대륙의 동쪽 시베리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겨울이 춥고 길면라고 되어 있는데 겨울이 상대적으로 덜 추워요. 밑에 있는 냉대 겨울 건조 기후에 비하면. 그리고 여름이 짧다. 당연히 냉대 기후 지역은 여름이 짧아요. 위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그다음 연중 강수는 고른 편이지만 겨울철 강수량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랬죠.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는데 꼭 눈이 내리든 말든 뭐 추운 건 똑같으니까, 농사 지을 수 없는 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글씨로 이렇게 공부하기보다는 밑에 지도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데 대륙에서 편서풍이 불어오니까 겨울 기온이 매우 낮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기온의 연교차도 매우 크게 벌어지는데 시베리아 한가운데 정도가 전 세계에서 연교차가 가장 크게 벌어져요. 최대로 벌어진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 연교차 설명할 때 뭐 나중에 뭐 발표 수업을 하거나 할 때 지구과학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부분 심화 연구에서 발표 수업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왜 적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북극점이나 남극점이 아니라 왜 유라시아 대륙 냉대 기후 지역 동쪽 시베리아 쪽이 가장 연교차가 크게 벌어질까? 자, 이건 뭐 듣고 잊어버리세요. 가장 연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은 60도 정도까지 나기도 해요. 자, 60도란 얘기는 가장 더운 달은 평균 한 20도 정도. 그 다음에 가장 추운 달은 평균 영하 40도 정도. 상상이 잘 안 되죠. 아무튼 사람이 살기 굉장히 힘든 지역 중에 하나예요. 물론 사람이 살긴 살아요. 여름에 농사도 짓고 충분히 이렇게 어떤 식량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강수는 여름철에 집중되는데 별 의미는 없다. 이걸 구분하는 건 기온이다, 연교차다, 겨울에 얼마나 덜 춥냐 아니면 많이 춥냐, 그거 가지고 구분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도 별 의미는 없다 그랬었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한대 기후는 역시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최나널 평균 기온이 10도를 넘지 않아서 나무는 자랄 수 없다. 10도라는 숫자 이제는 외울 수 있겠죠. 자, 이걸 무턱대고 외우면 잘 안 외워지는데 선생님이 원리 다 설명했잖아요. 원리를 알고 나면 정리하는 수준인 거예요. 암기가 아니라 정리 잘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추운 한대 기후 알파벳 대문자 2를 쓰는데 얘는 나무가 자라지 않으니까 소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대문자로 구분한다. 그래서 먼저 툰드라 기후 지역은 그나마 여름철에는 0도 이상으로 평균 기온이 올라서 이게 포인트예요. 하지만 10도를 넘으면 나무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최나널 평균 기온이 0도부터 10도 사이고요. 그 기간에 뭐 이게 작은 풀이나 아니면 이끼나 아니면 여기 지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설명하자면 좀 복잡해요.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식물은 식물인데 땅 지자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의복할 때 의거든요. 옷. 그러니까 지표면을 마치 옷처럼 얇게 덮는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키도 되게 작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식물하고는 조금 구조가 달라요. 곰팡이? 뭐 아무튼 그런 종류인데 그래서 되게 작은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자라서 당연히 식물이 자라면 그걸 먹는 초식 동물들도 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 다음에 지표면에 활동층이 발달하고 그 아래 영구 동토층이 분포한다고 돼 있는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거든요. 이 활동층과 영구 동토층이 툰드라 기후 지역의 어떤 가장 큰 주제예요. 아무튼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북극해 주변이나 일부 고산 지역에 분포하는데 이것도 지도 보고 위치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빙설 기후는 여름철에도 너무 기온이 낮아서 얼마만큼 낮느냐, 얼음이 녹지 않을 만큼 평균 기온이 0도를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지표면이 늘 꽁꽁 얼어 있고 눈이 내리면 잘 안 녹고요. 뭐 거의 안 녹죠. 그러니까 빙하로 덮여 있는 곳이죠. 자, 그린란드 내륙이나 남극 대륙 등에 분포한다. 자,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천천히 구글 어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린란드가 얼마만큼 고위도에 있는지, 그리고 그린란드 안에는 왜 빙하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선생님이 이제 위성사진은 자주 보여주니까 뭐 나중에 보기로 하고, 지금은 지도에서 냉대 기후와 한대 기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뭘 먼저 표시할 거냐면 위도를 표시할 거예요. 자, 몇 도를 체크할까요? 몇 도? 여러분 기억나요? 자, 우리가 60도, 여기 정도 되는데 60도 정도가 이렇게 알래스카 남쪽, 여기 그린란드 남쪽, 그 다음에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남쪽, 영국의 끝자락, 선생님이 실제는 약간 낮게 그렸는데 여기가 60도 정도라 그랬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66.5도 북극권을 표시를 할 건데 알래스카 끝에 여기 정도가 이제 66.5도가 돼요. 이 정도 그리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사이가 이제 어쨌든 60도 넘어가는 굉장히 고위도 지역이고, 그 다음에 냉대 기후는 그 아래에서도 물론 나타나요. 우리나라 북부 지역부터 이미 냉대 기후니까. 자, 아무튼 체크를 하자면, 자, 냉대 기후는 크게 대륙의 서쪽 지역에 주로 나타나는 냉대 습윤 기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륙의 동쪽에서 주로 나타나는 냉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이 있는데 얘랑은 굳이 강수량 가지고 구분할 필요는 없다. 기온 차이가 너무 뚜렷하니까. 자, 그래서 봤더니 얘는 냉대 기후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를 넘어야 되죠. 물론 넘어요. 굳이 안 그려봐도 돼요. 그 다음에 최하늘 평균 기온은 영하 3도보다 아래여야 되는데, 더 추워야 되는데 뭐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냉대 기후인데 문제는 얘는 영하 10도 정도로 그나마 좀 덜 춥다. 근데 얘는 영하 20도다. 어마어마하게 추운 거거든요. 그래서 영하 20도면 낮에는 그나마 얘가 영하 10도 정도까지는 기온이 올라가는데 밤에는, 물론 밤이 훨씬 길어요. 겨울에는 막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추운 대륙의 동쪽 시베리아 쪽에서 나타나는 냉대 기후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겨울이 덜 추운,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륙의 서쪽에서 나타나는 그런 냉대 기후가 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대륙은, 여기 북아메리카는 상대적으로 대륙의 규모가 작아서 겨울이 어마어마하게 추운 그런 냉대 기후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툰드라 기후 지역은 냉대 기후보다도 더 북쪽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을 보면은, 자, 이 빗금친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이 지도는 적도는 비교적 정확하게 고위도로 가면 면적이 확대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빗금친 것보다 훨씬 더 실제로는 면적이 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지구본 보고 구글 어스 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극 대륙이 이렇게 크진 않으니까. 됐죠? 어쨌든 그래서 북극해 근처, 여기가 지금 북극해니까 그 주변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지금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고, 여기도 지금 툰드라 기후가 나타난다고 돼 있는데 해발 고도가 높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것도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빙설 기후는 우리가 구글 어스를 보면 그냥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 대표적인 데가 우리 남극 대륙. 남극은 우리가 전체가 빙설 기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남극 대륙의 정말 끄트머리는 뭐 일부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빙설 기후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린란드를 봤더니 우리가 지구본을 보면 뭐 쉽게 알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얘는 잘 이렇게 눈여겨보진 않거든요. 한쪽 뭐 귀퉁이에 있기도 하고. 근데 위도를 봤더니 유라시아 대륙이나 북아메리카 대륙보다 대체로 훨씬 더 북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린란드 대부분은 내륙 지역은 빙하로 덮여 있고요. 그린란드의 이제 해안가 지역이 툰드라 기후 지역인 거예요. 이것도 좀 기억 좀 해두세요. 그린란드는 대부분이 빙하로 덮여 있다. 됐죠?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후 그래프를 보면 자, 베로라고 되어 있는데 알래스카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자, 여기 겨울이 추운 건 영하 3도 밑으로 떨어지는 건 뭐 냉대랑 마찬가지예요. 뭐 겨울이 추운 건 똑같아요. 근데 여름철에 얼마만큼 기온이 올라가냐? 10도보다 더 올라가면 냉대 기후,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0도보다도 더 아래면 여름에도 꽁꽁 얼어 있는 거니까 식물 자체가 자랄 수 없는 거고, 그런데 그 중간이면 0도부터 10도 사이면 툰드라 기후가 나타난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빙설 기후는 그린란드에서도 나타나지만 남극 대륙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남반구, 남극 대륙 기후값을 제시를 해요. 여기는 당연히 그래서 1월보다 7월의 기온이 낮고요. 1월이라 하더라도 지금 0도를 넘지 않죠. 그래서 1년 내내 빙하로 덮여 있다. 됐어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뭐 여기까지는 되게 쉽게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지형이 중요한데 기후 자체보다도 우리 지형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 구글어스를 많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강의가 너무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 강의 시간에 다 못 보여줬으면 추가 영상으로라도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빙하 지형과 주빙하 지형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용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뒤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빙하 지형부터 할게요. 빙하 지형. 자, 빙하 지형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최근에 뭐 지금도 이렇게 진행 중이긴 한데 기후 변화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빙기라는 말 또는 빙하 시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기온이 따뜻한 시기고 빙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후 변화랑 관련이 있는데 이때 빙하는 여러분들 뭐 적어 놓으세요. 과거 지금보다 추웠을 때의 빙하를 말하는 거예요. 빙하, 얼음 덩어리. 그리고 이 얼음 덩어리는 이런 분자가 서로 단단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서 중력에 의해서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흘러가요. 마치 물처럼. 그래서 빙하, 얼음 덩어리가 흐르는 걸 빙하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런 빙하는 당연히 얘가 이렇게 무게 때문에 흘러가는 거라서 엄청 두꺼워야 흐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두꺼운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밀고 내려오니까 또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지나가니까 그 무게 때문에 침식작용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해요. 하천하고 비교할 게 안 돼요. 그래서 하천이 만들어 놓은 골짜기하고 빙하가 흐르면서 만들어 놓은 골짜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빙하가 만들어 놓은 골짜기가 훨씬 어마어마하게 커요. 얼마만큼 큰지는 구글어스로 보여줄게요. 아무튼 포인트는 빙하는 지형을 되게 많이 바꾸는데 과거 지구의 기온이 낮았을 때 지구상에는 빙하가 훨씬 많았고 그때 빙하가 지형들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빙하가 만든 지형, 근데 그 빙하가 만약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 눈에는 그 지형이 보이지 않는 거죠. 빙하가 지형을 만들었지만 이 빙하가 지금은 사라진 곳에 그 지형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빙하 지형은 과거의 빙하고 그린란드 내부나 남극 대륙이 아니라 주로 과거에는 빙하로 덮여 있었으나 지금은 빙하가 녹아서 없어진 툰드라 기후 지역이나 아니면 냉대 기후 지역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온대 기후 지역 중에서도 일부 지역에 빙하 지형이 남아 있어요. 자, 물론 대부분은 여기에 남아 있는 빙하 지형을 다룰 거예요. 됐죠?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랑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조금만 여러분들 기본 용어 개념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이쪽이 시간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시간이 흐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현재. 그러니까 지금 왼쪽이 과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쪽 우리 세로축은 기온, 지구의 기온이 변했으니까. 그 다음에 기온이 올라가면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해수면이 상승하죠. 그래서 기온 또는 여기는 해수면 높이라고 해도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기온이 변해왔는데 어떻게 변해왔냐면요.
지금은 과거에 기온이 낮았다가 다시 높아지는 시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기온이 변해왔어요. 이건 정말 대략적으로 나타낸 거고 반드시 이렇게 변했다는 건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기온이 낮았던 시기들 있죠. 이런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얼음 빙자를 써서 빙기라고 불러요. 얘도 빙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빙기인데 그런데 다른 빙기랑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최종 빙기 또는 자료에 따라서는 최후 빙기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마 교재에서는 최종 빙기라고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볼게요. 한국 지리에서는 최종 빙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뭐 바꿔서도 상관없어요. 최후 빙기나 뭐 최종 빙기나 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빙기는 기온이 낮았던 시기, 그럼 빙기하고 빙기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간빙기라고 불러요. 사이 간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이제 사이 간자를 써서 간빙기가 되겠죠. 그러면 오늘날 현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간빙기? 아니죠. 왜냐하면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다시 이렇게 빙하 시대가 올 수도 있지만 그냥 기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처럼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지금은 후 끝났다, 다음이다. 최종 빙기가 끝난 다음이다. 후빙기라고 말을 해요. 됐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용어 개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알아야 되는 건 후빙기는 이제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 그 다음에 최종 빙기는 기온이 낮은 시기. 이때는 빙하가 상대적으로 조금 면적이 좁고요. 최종 빙기 때는 빙하가 되게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이렇게 지구를 덮고 있었다.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되게 많이 위성 사진을 봤지만 아마 기억은 잘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자료 보면서 과연 과거에는 빙하가 얼마나 이렇게 넓은 지역까지 덮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지도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을까요? 여기 가운데가 이제 북극점이죠. 지구를 지금 북극점에서 내려다 본 거잖아요. 앞에서 이런 지도가 나오면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한다고 말했고 그때 한번 자세히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습을 아마 꼼꼼하게 안 한 친구들은 이 지도 나왔는데 역시 또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복습은 좀 제때 그리고 선생님이 하라는 복습 많진 않거든요. 그런 거 좀 강조해서 잘 좀 봐주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지도를 봤더니 나라 이름이 없더라도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건 당연히 바다고요. 이쪽을 봤더니 캘리포니아 반도, 이거 플로리다 반도, 그 다음에 이렇게 북아메리카가 있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의 반대쪽은 여기 유럽 쪽,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쯤에 있는데 지금 여기엔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오늘날 현재 빙하가 있는 지역을 봤더니 그린란드의 대부분, 아까 빙설 기후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북극해에 있는 일부 섬,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도 해발고도가 높은 곳, 그런 곳에 빙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최종 빙기 때 빙하로 덮였던 지역. 자, 기온은 계속 변하니까 이 표시한 부분은 최대로 빙하가 덮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장자리 부분을 얼핏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까지 빙하가 덮고 있었는데, 자,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지대에 보면 커다란 호수 5개가 있어요. 이 호수를 묶어서 5대호라고 하거든요. 5대호는 빙하가 만든 거예요. 아까 빙하는 엄청난 침식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빙하가 흐르면서 땅을 깎아냈고 나중에 빙하가 녹은 다음에 거기에 물이 고여서 호수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자, 여기에 있는 물은 빙하가 녹은 게 고인 거다. 맞다 틀리다. X. 자, 여러분들 아까 그림을 간단하게 그렸지만 최종 빙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2만 년 전에 빙하가 녹은 거지 그 물이 지금까지 남아있진 않겠죠. 그래서 빙하가 만든 지형이지만 여기에 있는 물은 그냥 빗물이 고인 거예요. 가끔 그런 선택지가 있더라고요. 생각나서 물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쯤에 미국 뉴욕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죠. 그리고 뉴욕도 과거에 빙하로 덮여 있었어요. 자, 물론 뒤에서 뭐 자세히 그 부분을 설명하진 않겠지만, 자, 빙하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아까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돌멩이 또는 바위가 껴가지고 같이 이동하다가 빙하가 녹는 지점, 당연히 이렇게 저위도나 아니면 산 위에서 시작한 빙하는 해발 고도가 낮아지면 녹겠죠. 그래서 녹는 지점에 그런 바위나 자갈 같은 게 이렇게 주저앉아서 쌓이거든요. 그래서 뉴욕의 어떤 바위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이동해 온 바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뉴욕 여행 가거든 갈 수 있나?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가 끝나도 해외여행 아마 힘들 것 같긴 해요. 아무튼 혹시 뉴욕에 갈 일이 있거든 센트럴 파크 거기에 그런 되게 유명한 돌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유럽 쪽은 상대적으로 빙하가 조금 덜 넓긴 했는데 우리 위도를 봤더니 여기는 지금 이렇게 40도까지 빙하가 덮고 있었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죠. 근데 어쨌든 유럽도 빙하가 꽤 많이 덮고 있었고요. 영국의 대부분, 그다음에 독일의 북부 지역, 그다음에 내륙으로 가면 빙하가 더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역은 지금 알프스 산맥이 있는 곳이에요. 위도가 같더라도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빙하가 덮고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빙하가 덮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쪽은 빙하가 덮고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우리 주변을 보면 빙하 지형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한반도에서도 빙하가 만들어 놓은 지형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해발 고도가 높은 곳, 백두산을 비롯해서 해발 고도가 2000m가 넘어가는 산 꼭대기 근처는 빙하 지형이 남아있다. 관심 있는 친구는 이번 수업 끝난 다음에 구글어스 이렇게 실행시켜가지고 백두산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지역에 빙하 지형이 남아있고 여기는 이제 온대기후, 여기 대부분은 냉대기후, 여기 온대기후, 여기 대부분은 냉대기후, 툰드라 기후 이런 곳이 빙하 지형이다. 됐죠? 됐죠? 자, 그럼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또 할게요. 자, 그림을 좀 자세히 보여주면 좋겠지만 사실 이 그림만 보고 이해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조금 있다가 구글 어스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아마 정리가 쉽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빙하는 당연히 침식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빙하가 침식한 그런 물질들이 있죠. 뭐 바위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그런 것들은 빙하 속에 이렇게 포함이 되거나 빙하 위에 이렇게 있다가 빙하가 녹는 지점에 가서 퇴적 지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빙하는 침식 지형과 퇴적 지형을 따로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근데 이 중에 침식 지형은 상대적으로 쉽고요. 퇴적 지형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 믿죠?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침식 지형부터 보면은요. 좀 올려서 볼게요. 침식 지형은 당연히 깎을 게 있는 곳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주로 산간 지역, 해발 고도가 높은 곳, 산맥 지역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지금은 이렇게 지형이 드러나 있지만 과거 빙하 시대에 뭐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그 위에는 지금보다 빙하가 훨씬 더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데에 다 빙하가 가득가득 차 있거나 아예 덮고 있던 지역이에요. 됐죠? 그래서 빙하 침식 지형은 주로 산지 지역에서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나타난다.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제 빙식곡을 살펴볼 건데, 자,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빙식곡이 계곡의 단면도가 여기 계곡의 이 계곡의 단면도를 봤더니 U자형이고 여기도 이렇게 계곡의 단면도를 보면은 이렇게 U자형이고 계곡의 단면도가 U자라는 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빙하가 침식해서 만들어진 계곡은 단면이 U자기 때문에 U자곡이라고도 한다. 자,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자, 산 위에서부터 이제 눈이 막 자꾸 쌓여가지고 그리고 눈이 대략 한 50m에서 70m 정도 쌓이면 밑에가 이제 압력 때문에 얼음으로 변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더 많이 쌓이면 이제 그 얼음이 많아지면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흐르면서 당연히 여기도 계곡이니까 빙하가 흐르는 거고요. 여기도 계곡이니까 나중에 빙하가 흐르는 거고. 그러면 그 계곡들이 만나면 조그만한 그런 빙하들이 만나면 점점점 그 얼음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얼음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얼음의 무게가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아래쪽을 되게 깊게 깎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 덩어리 자체가. 그래서 빙하가 침식한 골짜기는 U자형으로 만들어지는데 양옆은 되게 급경사다. 거의 절벽에 가까워요.
그리고 우리가 하천이 침식한 골짜기는 V자 곡이라 그러잖아요. 자, 얘는 이유가 되게 단순해요.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물이 여기에만 흐르고 있죠. 얼음은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돼서 밀고 내려오지만 물은 졸졸졸졸 흐르면서 여기만 계속 깎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양옆은 그냥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사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빙하가 만든 골짜기랑 하천이 만든 골짜기랑은 완전히 다르다. 됐죠?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 우리가 한국지리를 공부한 친구들은 뭐 기본적인 용어에서 알고 있겠지만 세계지리 처음 공부하는 친구를 위해서 용어 하나만 소개할게요. 자, 우리가 하천을 보면 조그만한 물줄기들이 모여가지고 큰 하천을 이루죠. 그리고 여기 큰 물줄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우리가 볼유라 그래요. 볼유. 한강으로 치면 서울에 있는 큰 한강 물줄기 있죠. 그게 한강 볼유예요. 하지만 안양천을 비롯해서 뭐 중랑천, 그다음 뭐 태백산맥에 있는 뭐 수많은 조그만한 계곡들 그것들이 모여서 결국 한강 볼유가 되지만 상대적으로 물줄기가 작은 거죠. 그래서 이런 볼유로 흘러드는 상대적으로 작은 물줄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지류라고 불러요. 지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양천 같은 걸 한강의 지류라고 말을 해요. 나무로 치면 줄기, 가지 할 때 지예요. 됐죠? 그럼 빙하도 마찬가지예요. 볼유 빙하가 있고요. 가장 큰 얼음 줄기, 빙하 줄기, 그 다음에 지류 빙하가 있는데, 자, 하늘에서 볼 때도 구별이 돼요. 지류 빙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폭이 좁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폭이 좁아요. 하지만 얼음들이 모이면 당연히 얼음이 많아지겠죠. 근데 위에서 볼 때 폭이 넓기도 하지만 얼음이 많으면 아래쪽을 깎는 깊이도 당연히 다르거든요. 얘는 상대적으로 깊이가 얕은 조그만한 U자국, 얘는 깊이가 훨씬 깊은 U자국을 만들어요. 자, 뒤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자료로 보여주겠지만 커다란 이런 이제 볼유 빙하가 만든 U자국은 여기 양옆에 절벽의 높이가 거의 뭐 1500m? 뭐 2000m 가까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깎아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볼유가 있고 지류가 있다. 조금 있다가 구글어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만 좀 알고 있으시면 돼요. 다시 이제는 지우고 수능 특강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에 권곡이 있는데 권곡은 영어로는 카르라고 그래. 카르. KAR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권곡이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권곡은 뭐냐면 빙하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 말 발굽을 닮은 삼면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움푹 꺼져 있는 웅덩이를 말해요. 자, 이건 왜 생기는 거냐면 자, 여기 산 꼭대기,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계곡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자, 만약에 눈이 계속 내리면 어쨌든 위에서부터 눈이 쌓이겠죠. 위에가 더 추우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 눈이 엄청나게 쌓여야 밑에서부터 이제 얼음으로 바뀌고 그 얼음이 또 엄청나게 많아져야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빙하가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는 물론 여기는 권곡을 여기다 표시했지만 산 정상 근처에서 빙하가 시작할 때는 어마어마한 얼음이 쌓여서 이제 밀고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 지점에는 나중에 빙하가 녹고 나면 움푹 꺼진 웅덩이가 생겨요. 그런 웅덩이를 권곡이라고 하는데 얘 역시 조금 있다가 구글어스 보면 되게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좀 이따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권곡, 그래서 빙하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그러니까 여기도 그림을 좀 잘못 그렸어요. 여기도 다 권곡이에요. 권곡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안 그린 거죠. 그림 잘못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호르는 뭐냐면 호르는 자, 이거 권곡이 보면 여기 산 정상을 기준으로 하나, 둘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물은 사방으로 뻗어 나가니까 빙하도 사방으로 뻗어 나가거든요. 그럼 산 정상이 있으면 산 정상을 둘러싸고 쭉 권곡, 움푹 꺼진 그런 권곡이 생겨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자, 우리가 아이스크림 또는 우리가 빙수가 있어요. 얼음 빙수가 있어. 그러면 스푼으로 요만큼 파냈어요. 여기도 요만큼 파냈어요. 여기도 요만큼 파냈어요. 이렇게 파내다 보면 여기 가운데 부분에는 되게 뾰족한 얼음 그 부분이 남아 있겠죠. 이런 부분이 바로 호르예요. 호른 또는 혼이라 그러는데 자, 이 호르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영화사 중에 보면은 영화사 이름이 뭐였더라?
이 영화 시작할 때 별이 쭉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다가 어떤 뾰족한 산 봉우리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생긴 그림이 뜨면서 영상이 뜨면서 시작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산이 바로 호른이에요. 알프스 산맥에 있는 되게 유명한 봉우리거든요. 마터 호른이라 그러는데 조금 이따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호른은 권곡이 생기면서 그 중심부에 남아있는 뾰족한 산 봉우리를 말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현곡은 뭐냐면은요. 현이 현수막 할 때 현이에요. 영어로는 hanging. 이렇게 걸려있다. 위에 뭐 걸려있는 그런 게 현수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류빙하, 지류빙하 설명했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얘가 본류빙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거대한 U자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상대적으로 조그만한 이제 지류빙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U자곡이 이렇게 있을 건데, 빙하가 흐를 때는 당연히 티가 안 나지만 빙하가 녹고 나면 거대한 본류빙하가 만들어 놓은 U자곡 옆에 조그만한 U자곡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본류빙하에서 봤을 때 지류빙하가 만들어 놓은 조그만한 U자곡을 현곡이라고 한다. 지금 여기 그림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본류빙하,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조그만한 지금 지류빙하, 조그만한 U자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급경사 위에 거의 절벽 위에 U자곡이 이렇게 있는 거고, 비가 내리면 당연히 빗물이 흐르는 거고, 여기에 도착한 빗물, 계곡물은 여기 절벽을 떨어져서 폭포를 많이 이루어요. 그리고 이 폭포가 막 수백 미터씩 떨어져요. 뭐 100m, 200m.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빙하가 영향을 미친 산간 지역에서는요, 이런 데다가 간단하게 댐을 막고, 뭐 댐도 크게 만들 필요 없어요. 댐을 막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폭포처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이 아래에서 수력 발전을 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빙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대부분 수력 발전의 비중이 높아요. 캐나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러시아는 워낙 다른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빙하는 수력 발전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침식 지역 마지막으로 피오르 이야기할 건데, 우리 피오르 많이 들었죠, 설명.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해안선이 되게 복잡한 그런 종류가 피오르 해안과 리아스 해안이 있는데, 리아스 해안은 하천이 침식한 골짜기, 계곡이 아까 그 후빙기 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물에 잠기게 되면 해안선이 되게 복잡하고 섬이 많아진다. 리아스 해안?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지를 공부한 친구들은 잘 알 텐데. 근데 피오르 해안은 뭐냐면은요, 우연히 오늘날 해안선이 이렇게 있어요. 오늘날 해안선이. 그런데 오늘날 해안선 가까운 곳에 높은 산맥이 있어서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빙식곡이 바다 쪽을 향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빙하가 더 많았고 그때 만들어진 이 빙식곡이 이렇게 뻗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후빙기 때 빙하가 다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빙식곡의 일부 지역이 이제 바닷물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닷물이 이런 U자곡을 따라서 내륙으로 되게 깊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해안선이 되게 복잡하다기보다는 많이 만들어지는데, 많이 되게 협소하게 만들어져요. 협소하게 만들어지고 수심도 꽤 깊어요. 아까 말했죠. 그 본류빙하가 만들어 놓은 그런 U자곡은 깊이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서 수심이 되게 깊은데 만의 폭은 되게 좁은데 그 만이 내륙 쪽으로 길게 들어와 있는 지형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지형을 피오르라고 한다. 됐죠? 자, 이제 실제로 이제 피오르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권곡, 그 다음에 호른, 그 다음에 빙식곡, 이런 것들은 이제 구글 어스를 보면서 한번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구글 어스를 켜고요. 자, 이제 우리가 빙하 지형을 보려면 뭐 오늘날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 지역을 보면 되는데, 여기 히말라야 산맥을 봐도 되고요. 알프스 산맥을 봐도 되고 여러 곳에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알프스 산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알프스 산맥. 자, 워낙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혹시 선생님이 실수할까봐 검색을 좀 할게요. 뭐 검색할 거냐면,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알프스 산맥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마터 호른이라 그랬었죠. 한번 찾아볼게요. 사실 집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실수하면 좀 그렇잖아요. 자, 물론 자주 찾는 데가 아니라서 한번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사실은 여기쯤인 것 같아가지고 화면에 띄워놨다가 검색했더니 마터오른산 맞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늘 보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지리 교사들도 헷갈려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헷갈리면 찾아보면 되죠 뭐.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걸 입체로 이렇게 봤더니 일단 되게 뾰족하죠. 되게 뾰족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호른이다. 호른 또는 그냥 혼이라고도 그러는데 우리가 교재에는 호른이라고 돼 있으니까 호른이라 그럴게요. 마터 호른. 됐죠? 그래서 앞에서 마터 호른, 이런 호른은 어떻게 생기냐고 그랬냐면 권곡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생긴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마터 호른을 이렇게 보면은, 자, 입체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를 봤더니 뭐가 움푹 파여 있죠.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빙하가 이제 과거에는 시작됐던 부분인데 여기도 움푹 파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지금 움푹 파여 있고 여기도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권곡이에요. 권곡. 빙하가 시작되는 부분. 자, 그래서 다른 곳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 봤더니 여기도 지금 이렇게 움푹 파여 있고 여기도 지금 빙하가 원래는 이제 있던 부분인데 여기도 움푹 파여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부분으로 둘러싸이게 되면 뾰족한 산 봉우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여기도 지금 권곡인 거예요. 이런 데도 다 권곡이고. 그렇죠? 그래서 권곡 중심 부분에 이런 호른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단면도를 보면은 뭐 얼핏 보더라도 지금은 빙하가 녹았지만, 빙하가 녹았지만 얘가 마우스가 이렇게 봤더니 단면도가 입체로 이렇게 U자로 이렇게 보이죠. U자로. 한번 높이 한번 볼까요? 여기의 높이가 지금 몇 미터냐면요. 2762m예요. 그럼 여기 아래쪽은 높이가 지금 얼마냐면 2248m. 자, 여기는 그렇게 큰 U자곡은 아니지만 높이 차이가 한 400m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기에 빙하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 빙하를 좀 이해하려면 뭐 이왕 있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빙하가 마냥 하얄 줄 알았는데 빙하가 지금 여기 위에서부터 엄청난 침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빙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되게 지저분해져요. 지저분해진다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빙하가 침식하면서 깎아낸 것들이 얼음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빙하가 녹는 지점에 오면 그대로 바닥에 쌓여가지고 빙하 퇴적 지형을 만드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권곡하고 그 다음에 호른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혹시 관심 있는 친구를 위해서 하나만 더 검색을 해볼게요. 이것도 위치를 선생님이 대충은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알프스 산맥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그 봉우리 이름이 워낙 유명해서 되게 명품 브랜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되게 비싼 물건들을 만들더라고요. 만년필로 유명한 몽블랑. 몽블랑이 알프스 산맥에서 제일 높은 곳이에요. 자, 몽블랑 산이라고 검색한 이유가 몽블랑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몽블랑으로 검색하면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카페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찾은 거예요. 근데 몽블랑은 뭐 호른에 가깝긴 하지만 정상 부분이 아직은 완전히 뾰족하진 않아서 눈으로 덮여 있죠. 그래서 몽블랑 브랜드를 아는 친구들은 그 이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얀색 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몽블랑 산 위에 있는 눈, 빙하를 지금 나타낸 거예요. 별 아니에요. 여기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그 몽블랑은 독일 회사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 몽블랑 산은 실제로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경계에 있어요. 아무튼 이것도 재밌는 부분이죠. 됐죠?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를 봐도 좋고 뭐 다른 부분을 봐도 좋은데 여기를 좀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빙하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지형을 만들고 나중에 빙하가 녹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지형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이 호수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져요. 호수들이. 자, 이 호수들은 크게 두 곳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첫 번째는 권곡이었던 곳은 움푹 꺼진 웅덩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빙하가 녹고 나면 그 권곡 가운데에 호수가 생기기도 해요. 자, 물론 이제 되게 흔하긴 한데 여러분 알다시피 막상 찾아보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호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움푹 꺼진 권곡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권곡이라기보다는 여기네. 자, 이런 거 보면 분명히 산 꼭대기에서 지금 빙하가 시작되는 곳에 움푹 꺼진 웅덩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물이 고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과거 빙하가 있던 자리, 움푹 꺼진 자리고요. 이게 천천히 찾아보면 권곡 자리에 호수가 되게 많아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호수가 있죠. 빙하의 침식 지역 작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있는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호수가 어디에 있냐면 아까 방금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길쭉길쭉하게 생긴 이런 호수들이 있어요. 이런 호수들이 왜 생기는 거냐면요. 산 위에서부터 이제 빙하가 되게 두꺼워져 가지고 산 안으로 흘러내리는데 자, 그래서 흘러내리다 보면 해발 고도가 낮아지고 이제 빙하가 높겠죠. 그럼 빙하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아래쪽을 깎는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도 해발 고도는 점점 낮아지는데 여기 부분은 그나마 빙하가 두꺼워가지고 아래쪽을 많이 깎아낸 거고요. 여기 쪽은 이제 빙하가 많이 녹아가지고 아래쪽을 별로 못 깎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당연히 여기보다 여기에 해발 고도가 높았겠지만 산 정상 쪽에 가까우니까. 근데 빙하가 흘러내리면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깎고 여기는 별로 안 깎아서 빙하가 녹은 다음에는 이렇게 길게 호수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프스 산맥 주변 여러분들 구글 어스를 한번 꼭 봐보세요. 여기처럼 이렇게 긴 형태의 호수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알프스 산맥 남쪽으로도 지금 이렇게 호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빙하가 흘러내리다가 여기서 녹는 지점이라서 많이 못 깎은 거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깎았기 때문에 나중에 호수가 생긴 거다. 자,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뉴질랜드에 있는 알프스 산맥만큼이나 높은 산맥 이름 기억나요? 남반구에 있는 알프스 산맥, 남알프스 산맥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되게 긴 형태의 호수들이 있어요. 자, 그냥 보면 모르겠지만 설명 듣고 보니까 이 호수, 여기 왜 만들어졌는지 알겠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만들어졌더라. 됐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제 하늘에서만 봐도 좀 구분이 될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또렷해져라. 이런 데가 권곡, 빙하가 시작되는 지점. 그 다음에 여기도 권곡, 이 빙하가 시작되는 지점. 여기는 또 아직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여기도 권곡. 그 다음에 입체로 보면은 여기는 이제 뾰족한 이런 데는 호른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데 되게 뾰족한 데들. 이런 데가 호른이 되는 거예요. 권곡, 여기 권곡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 됐죠?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우연히 이런 빙식곡이 오늘날 해안가 근처에서 있었다면 후빙기가 되면서 빙식곡에 있던 빙하는 녹고 그러면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되게 긴 만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피오르예요. 자, 이게 지금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인데 뭐 뉴질랜드 설명하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계속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하늘에서 위성 사진을 봤더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바다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이런 줄기들이.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거 강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강 아니에요. U자곡이 굉장히 깊게 파가지고 쭉 밀고 내려간 곳에 나중에 후빙기 때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여기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됐죠? 이런 걸 피오르라고 하고요. 자, 이걸 한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협소하다. 만이 되게 폭이 좁다. 그 깊이에 비해서, 길이에 비해서 협만이라고 불러요. 협만. 됐죠? 그래서 피오르는 과거에 빙하로 덮여 있다 그래서 다 생기는 게 아니라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지역이 오늘날 해안가였어야 이런 피오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오르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나중에 위성사진 보고 한번 선생님이 찾았던 지역들 있죠. 그 부분들 똑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고 재미도 있고. 자, 여기 노르웨이 쪽이죠. 지금도 고위도긴 한데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 높이가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위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도 일부 지역에 만년설이 있고 과거에 U자곡이 되게 크게 만들어졌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를 보여줄 건데
자,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금 피오르가 돼 있는 거잖아요. 수심이 되게 깊어서 큰 배들도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길이 한번 재볼게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직선 길이. 자, 실제 길이는 약간 꾸불꾸불하니까 더 멀겠죠. 자, 킬로미터로 바꾸면 167.69. 그리고 실제로는 200km가 넘어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피오르예요. 이 피오르가.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로 거대한 피오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행을 할 때 돈을 얼마나 썼느냐 그것도 이렇게 나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비행기 값이 비싸서 유럽 갔다 왔으면 돈 좀 썼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돈을 훨씬 많이 쓸 수 있는 게 크루즈선을 타고 거대한 배를 타고 여기 피오르 관광을 가는 거예요. 당연히 비행기 타고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기간도 되게 오래 잡아야 되고요. 평범한 직장인이 되게 오랫동안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돈도 거의 뭐 몇백만 원씩 들어가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피오르를 그 피오르 쪽으로 유람선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 양 옆으로 있는 이제 거대한 U자 곡의 이제 흔적들이잖아요. 얘가 어마어마하게 장관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잘 보이진 않겠지만, 그리고 구글 어스로 보다 보니까 실감은 잘 안 나겠지만, 여기 U자국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양 옆은 깎아진 듯한 절벽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현곡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보면 정말 수십 미터에서 막 수백 미터짜리 폭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멀리 바라보면 산 위에는 빙하가 있고 그런 정말 끝내주는 풍경이 펼쳐져요. 나중에 정말 돈이 많은데 돈을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서 세계 지리를 공부한 김에 한번 피오르로 크루즈 여행을 한번 떠나보세요. 자, 여기 뭐 그냥 아무 데나 찍은 건데 여기 위에를 봤더니 높이가 지금 705m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바닷물이니까 당연히 높이가 0m겠죠. 그럼 이 절벽들의 높이가 몇백 미터쯤 되는 거예요. 뭐 높은 데는 1000m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도 지금 768m인데 여기는 0m. 근데 그 바로 옆에가 거의 지금 절벽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높이가 63빌딩의 거의 뭐 2.5배? 어마어마해요. 여기 높이가 관악산의 높이보다 높아요. 근데 그 옆에가 거의 절벽인 거죠.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자, 이 피오르의 이름은 송내 피오르인데 외울 건 없고요. 그냥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그리고 가장 유명해서 시험 문제에서 여기를 자주 제시를 해요. 노르웨이 쪽 기억 좀 해두세요. 자, 노르웨이의 대서양 쪽에 피오르가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과거에 영국의 북부 지역도 빙하로 덮여있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했더니 이 바닷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피오르예요. 물론 여기는 산이 높진 않아서 피오르가 아주 뚜렷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피오르가 여기도 나타나고요. 근데 같이 빙하로 덮여 있었지만 여기 아래쪽은 지금 피오르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높은 산맥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아이슬란드 북부에 보면 큰 호수가 하나 있거든요. 아일랜드. 자, 이 호수도 과거 빙하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한번 여기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깎인 곳에 나중에 빗물이 고여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대서양 쪽하고 영국의 북부 지역 체크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를 봤더니 아이슬란드는 지금도 이렇게 빙하가 있어요.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는. 여기가 가뜩이나 고위도인데 해발고도가 1500m가 넘어가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빙하가 없지만 이런 데를 봤더니 많이 되게 깊죠. 좁고 협만이죠. 이런 데도 피오르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피오르는 아니고 여기도 피오르고 여기도 피오르고 아이슬란드의 일부 해안이 피오르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린란드도 당연히 피오르가 있겠죠. 야, 이런 데도 피오르고요. 근데 여기는 워낙 추워서 뭐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네요. 여기도 피오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쪽도 피오르인데 근데 그린란드에는 사람이 별로 안 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있는 거니까 체크 좀 해둘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피오르가 있냐면요. 추운 지역 하면 생각나는 알래스카. 자, 알래스카 쪽은 이렇게 남쪽부터 해가지고 높은 산맥이 뻗어 있어요. 로키 산맥. 그러니까 과거에 U자국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래스카를 봤더니 이런데 다 피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지금 피오르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런 데도 다 피오르고
여기는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징그럽게 생긴 이런 데도 다 피오르예요. 그래서 알래스카의 남쪽부터 캐나다의 여기 동쪽 해안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로키 산맥이 있고 지금은 이제 빙하가 녹았지만 이런 데 있죠. 이렇게 지금 약간 흐릿하긴 한데 뭐 점점 뚜렷해지겠죠. 자, 이 근처에 밴쿠버가 있는데 밴쿠버 근처에 이렇게 피오르가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밴쿠버 여행 가거든 피오르 여행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북아메리카의 서쪽, 알래스카의 남쪽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여기도 피오르가 유명하다. 자, 그다음에 다시 또 과거에 이제 빙하가 영향을 미쳤던 곳 찾아보면 남아메리카 끝에는 당연히 안데스 산맥이 있을 거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피오르가 여기에 잔뜩 있어요. 자, 많은 학생들이 좀 징그럽다고 생각할 텐데, 자, 여기는 워낙 이제 피오르가 복잡해가지고 이런 것도 다 피오르고요. 여기도 피오르고 이런 데도 다 피오르예요. 자, 일반적인 하천이 만든 골짜기랑 다르죠. 이런 데도 다 피오르예요. 다 피오르. 그래서 칠레 남단에도 피오르가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뉴질랜드에도 우리가 피오르가 있었죠. 자, 뉴질랜드는 남쪽 섬은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높은 산맥이 있어서 빙하의 섬, 얼음의 섬이고요. 그다음에 북쪽은 상대적으로 높은 산은 없어요. 근데 화산 활동이 활발해가지고 이런 건 화산이거든요. 여기는 불의 섬이에요. 차이가 좀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피오르는 남섬 중에서도 남서부 끝에 있어요. 남서부 끝에. 자, 이런데 지금 피오르죠. 피오르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글로 정리하면 피오르는 어디에 있냐면은요. 그린란드 대서양 쪽. 그린란드랜다. 노르웨이 대서양 쪽. 그 다음에 영국의 북부. 그 다음에 그린란드 쪽인데 그린란드는 그냥 뺄게요. 빼고 영국 북부. 그 다음에 알래스카 남단. 그 다음에 뉴질랜드 남섬의 남서부. 뉴질랜드. 그 다음에 칠레 남쪽 끝에. 이렇게 5군데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 두셔야 돼요. 됐죠? 자, 이건 뭐 한 번에 외워지는 건 아니고요. 구글 어스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놀거나 아니면 뭐 꾸준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빙하 퇴적 지형으로 넘어갈게요. 물 한 잔 마시다가 지금 살에 걸려가지고 화면 안으로 들어오질 못했어요. 지금도 목소리가. 자, 아무튼 빙하 퇴적 지형. 자, 빙하 퇴적 지형 할 때 이제 그림만 보고는 금방 이해는 잘 안 될 거고요. 추가 설명이 조금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자, 빙하는 이렇게 추운 곳은 극지방이 춥고요. 그 다음에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 춥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빙하가 쌓이면 천천히 흘러와요. 해발 고도가 낮은 곳 또는 저위도 지역으로.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류 쪽이라고 말을 해요. 상류 쪽. 그래서 이 모식도에서는 빙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고요.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고 이쪽이 상류 또는 고위도 지역이에요. 일단 이렇게 좀 체크 좀 해두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냥 넓고 평평한 지역을 설명하지만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 빙하가 쭉 이어져 가지고 위에 있는 아까 방금 공부했던 뭐 이렇게 현곡 또는 권곡 거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모식도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모식도는 이게 딱 멈춰 있는 걸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지만 자, 지금 빙하가 여기까지만 체크가 돼 있죠. 어떤 뜻이냐면은요. 위에서부터 이제 빙하가 이렇게 밀려오다가 여기는 지금 기온이 높으니까 빙하가 녹는 거잖아요. 계속 흘러오면서 여기에서 녹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빙하가 이렇게 있다가 모치가 이렇게 물러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점점 빙하가 녹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그림을 조금 이해할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후퇴하는 빙하라고 돼 있는데 후빙기 때 이제 빙하가 더 넓었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점점 면적이 줄어드는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형이 여기에 이렇게 뚝 모양으로 쌓여 있는 빙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모래인이라고 불러요. 빙하가 퇴적해 놓은 돌 석자인데, 자, 우리가 하천하고 달리 빙하는 얘가 빙하가 흐르면서 뭐 골짜기 옆면을 뜯어내거나 아니면 계곡의 아래쪽을 깎거나 하면서 바위가 이렇게 쪼개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물이 흐를 때는 그런 물질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고 점점 크기가 작아지죠. 그래서 하천 하류에 오면 하천이 쌓아두는 물질들은 크기가 작고 둥글둥글한 데에 비해서 빙하라고 하는 놈은 얘가 뜯어냈어요. 뭔가 침식을 했어. 근데 그게 얼음에 그대로 갇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얼음이 녹는 지점에서 그냥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도 훨씬 큰 편이라서 흑토라는 말 대신 지금 돌 석자를 써놓은 거예요. 자갈도 많고요. 굵은 모래도 많고 실제로 쌓여있는 곳에 가다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걸 영어로 모래인이라고 한다. 모래인. 자, 여기에 이렇게 두텁게 쌓여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과거에 빙하가 여기까지 있던 시절, 그리고 지금은 만약에 여기가 한동안 유지가 되면 여기에 자꾸 물질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머물렀으면 여기에 뚝처럼 쌓여 있다. 이런 지형을 우리가 모래인이라고 한다. 됐죠? 기억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래인은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고위도 지역 또는 여기가 이제 상류 지역이면 과거의 빙하가 제일 확장됐을 때 거기에 모래인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기후가 이렇게 변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매끄럽게 기온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퇴하다가 한동안 그 상황이 유지가 되면 여기에 모래인이 만들어지고요. 또 더 후퇴하게 되면 다른 곳에 또 모래인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래인은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모래인까지 과거에 빙하가 있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모래인을 말단 모래인이라고 불러요. 말단 모래인. 적어줄까요? 끝에 있다는 뜻이에요. 말단 모래인까지 빙하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럼 기본적으로 모래인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에스커. 얘도 시험에서 은근히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왜 물어보냐면, 자, 빙하 퇴적 지형은 기본적으로 빙하가 만든 건데 예외로 물이 만든 퇴적 지형도 있어요. 그게 에스커예요. 자, 우리가 빙하하고 물하고 차이점은 아까 설명했죠. 빙하가 퇴적한 지형은 알맹이들이 되게 각이 져 있고 모가 나 있고 크기도 제각각이에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물이 흐르면서 뭔가를 쌓아둔다. 크고 무거운 건 멀리까지 못 운반하니까 앞쪽에 많이 쌓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고 가벼운 건 멀리까지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입자 크기별로, 알맹이 크기별로 얘가 구분이 잘 돼요. 빙하가 쌓아둔 지형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 에스커는 키워드가 분급이라 그러거든요. 분급. 급에 따라 나뉘었다. 알맹이별로 서로 다른 곳에 쌓여 있다. 분급이 양호하고요. 자, 얘는 여기 융빙수라는 말이 있는데 빙하가 녹은 물에 의해서, 자, 그래서 얘는 물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급이 양호하다. 체크 좀 해주세요. 굉장히 자주 물어봐요. 자, 그럼 이런 에스커는 왜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자, 빙하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동하면서 위에도 녹아요. 기온이 높으니까 여기 아래쪽은. 그런데 이 빙하의 아랫부분 있죠. 여기도 녹아요. 마찰 때문에. 자, 그래서 빙하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위에도 녹고 아래쪽도 녹기 때문에 빙하 아래쪽에 있는 물이 이제 우리가 빙하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올 때 어떤 식으로 보통 빠져나오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가 내릴 때 창문에 빗방울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물이 생겼어요. 근데 그 빗물이 아래로 흘러내릴 때 보면은 지들끼리 표면 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줄기로 모이잖아요. 물줄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흐르게 돼요. 그래서 빙하 아래쪽에서 이렇게 에스커가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는 건 과거의 빙하가 여기까지 덮여 있었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오해하면 안 돼요. 빙하가 녹고 있으니까 녹은 물이 지금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지형이 아니라 빙하 밑에서 지금 물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여기에 물질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지형이 빙하가 녹은 다음에 지금 지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여기 부분을 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단면도 그냥 이렇게 밖에서 바라봤을 때 지표면이고요. 여기 위에는 지금 빙하가 덮여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터널처럼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있어요. 빙하 아래에서 생긴 물이 빙하 속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물줄기 형태로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재밌게도 일반적인 하천은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보다 낮은 곳에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근데 빙하 끝나는 부분에서는 빙하가 이렇게 막아주니까 이렇게 지표면보다 높은 곳으로 이렇게 물이 빠져나와요. 재밌는 부분이죠. 이렇게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빙하 속에 포함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여기 흐르는 그 통로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빙하가 녹고 나면 이 물이 빠져나왔던 여기에 마치 뚝처럼 물질들이 쌓여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에스커예요. 됐죠? 그래서 조금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어떻게도 물어봤었냐면요. 물론 여러분들 이해하고 나면 되게 쉬워요. 말단 모래에는 빙하가 이렇게 흘러오면 수직 방향으로 생기죠. 빙하 끝에 생기는 거니까. 하지만 에스커는 빙하가 이렇게 흘러내리면 빙하가 흐르는 방향으로 생겨요. 물론 약간 구불구불하게 생기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 에스커를 실제로 가서 보면 뚝처럼 생겼는데 이건 빙하가 여기 위를 덮고 있을 때 빙하 밑에서 만들어진 거다. 포인트는 흐르는 물 때문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분급이 양호하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드럼린. 드럼린은 뭐냐면요. 아직 드럼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학자들이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빙하가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까 빙하의 아래쪽이 녹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음은 녹고 빙하 속에 포함되어 있던 이제 자갈이나 돌이나 모래 같은 것들은 이제 떨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물질들이 지표면이 균일한 건 아니니까 어떤 지역에 좀 마찰이 좀 큰 곳에서는 그 돌멩이들이 고여서 멈춰서 자꾸 쌓여서 마치 숟가락을 엎어놓은 언덕 모양으로 쌓이더라. 그리고 빙하가 녹고 나면 그런 지형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지형을 드럼린이라고 불러요. 드럼린 체크 좀 해주세요. 빙하의 퇴적 지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드럼린은 앞에서 공부했던 우리 바르안 있죠. 바르안의 모양을 보면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 드럼린의 모양을 보면 빙하가 어떻게 흘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 그림을 봤더니 빙하는 지금 이렇게 흘러오는데 얘가 언덕은 언덕인데 얘가 지금 대칭이 아니죠. 원뿔 모양이 아니라 숟가락을 엎어놓은 것처럼 한쪽이 볼록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단면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쪽이 A쪽, 이쪽이 B쪽, 이쪽이 A쪽, 이쪽이 B라 그런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상류 쪽이 급경사, 하류 쪽이 완경사. 얘의 단면도를 보면 어쨌든 빙하가 흘러온 방향을 알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에는 뭐 잘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자, 빙하가 이렇게 흐르는 과정에서 지표면의 약한 부분을 많이 깎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빙하가 녹고 나면 그 부분에 물이 고여가지고 아까 설명했던 5대5 같은 빙하호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체크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빙하가 이렇게 후퇴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얼음 덩어리가 남아있기도 해요.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빙하라고 하는 게 완전 균일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빙하가 후퇴하는데 여기에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남아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물도 흘러내리고 그다음에 그런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것들이 물과 함께 또는 빙하가 이렇게 녹으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이런 곳에 쌓이게 돼요. 쌓이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얼음 덩어리가 있어. 그럼 여기는 쌓이는 게 별로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이 얼음이 녹고 나면 뒤늦게 녹고 나면 여기가 다른 곳보다 해발구도가 낮아서 물이 고이게 돼요. 그렇게 해서 빙하호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자, 이걸 뭐 시험에서 묻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빙하가 영향을 미쳤던 곳에는 빙하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구글 어스를 보면 핀란드나 아니면 이렇게 캐나다 쪽 보잖아요. 정말 징그러워서 못 볼 정도로 이렇게 호수가 많아요. 몇 개나 있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빙하가 영향을 미치면 호수가 굉장히 많다까지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이렇게 모래인처럼 좀 많이 쌓이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에스커처럼 좀 독특하게 쌓이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언덕처럼 이렇게 드럼린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빙하가 녹으면서 여기 있는 물질들이 그대로 아래로 내리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단면도를 보면은 점들, 하얀 점들이 좀 불규칙하죠. 입자 크기가 되게 다양한 것들이 빙하가 녹으면서 그대로 쌓였기 때문에 그걸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그 아래쪽에는 기반암이 있어요. 기반암 위에 빙하가 운반한 물질들이 이렇게 쌓이고, 당연히 여기는 대체로 평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지형을 빙력토 평원이라고 불러요. 빙력토 평원. 그림처럼 빙하가 쌓은 거기 때문에 입자가 되게 불규칙하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설명을 하자면,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빙하가 있었던 곳이고, 여기서부터 더 하류 쪽 또는 더 저유도 쪽은 빙하가 녹은 물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층 모양이 있잖아요. 여기는 빙하가 쌓아둔 거, 이쪽은 지금 이제 물이 쌓아둔 거. 여기랑은 지금 완전 다른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빙하 지형도 뭐 틀릴 건 없을 거예요. 자, 물론 처음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라서 좀 낯설겠지만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꼭 문제풀이 강의까지 봐주세요. 자, 영상 잠깐 끊고 주빙하 지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역시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지네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시점은 등교 개학 후더라고요. 뭐 등교 개학하고 나면 실제로 수업을 할 거고, 아마 여러분들 이 영상도 안 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시간 제약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좀 빠른 배속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갈게요.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수능 특강이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이제 설명들을 보면 뭐 이해 안 될 건 거의 없고요. 우리가 에스커에서 분급이 양호하다는 거, 얘는 빙하 아래에서 융빙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급이 양호하다는 거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모래에는 분급이 불량하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빙력토 평원 전체적으로도 분급이 굉장히 불량한 편이에요. 자갈, 모래, 점토 등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과거에는 빙하로 덮여 있었고 지금도 상대적으로 좀 추운 곳이 많기 때문에 거름 성분, 유기물이 부족해서 척박한 편이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주빙하 지형. 상대적으로 빙하 지형에 비해서 주빙하 지형은 훨씬 쉬워요.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자, 조심해야 될 거, 여기서 말하는 빙하는 현재 빙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는 빙하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얘는 오늘날 빙하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지형이란 뜻이에요. 아까 앞에 빙하 지형은 과거에 빙하가 만들어 놓은 지형, 주빙하 지형은 오늘날 현재 빙하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지형.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정말 간단하게 그릴게요. 대륙 같은 거 무시하고, 자, 오늘날 만약에 빙하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지형은 없으니까 무시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빙하 주변으로는 겨울이 되게 춥고 길고, 여름은 상대적으로 이제 기온이 올라가긴 하지만 어쨌든 겨울이 되게 춥고 긴 거죠. 그래서 겨울이 되게 짧거나 아니면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거나 그런 지역과 달리 빙하 주변 지역은 영하로 떨어지는 시기가 많아서 길어서 독특한 지형들이 나타나요. 주로 툰드라 기후 지역이고요. 일부 냉대 기후 지역도 포함이 돼요. 냉대 기후 지역 중에 툰드라랑 가까운 지역. 됐죠? 잘 정리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보면 빙하 주변 지역이다. 오늘날 빙하. 그래서 툰드라 기후 지역 및 이제 고산 지역인데 여기는 잘 안 물어보고요. 일부 냉대 기후 지역도 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냉대 기후 지역도 주빙하 지역이야 라고 하면 학생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해서 냉대 기후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지형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곳은 특징이 겨울이 굉장히 춥고 긴 반면 여름철은 상대적으로 짧고 기온도 많이 안 올라간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래프 하나를 보여줄게요.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 자, 일단 우리 인문계 학생들은 그래프가 나오면 싫어하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딱 한 번만 보면 돼요. 당연히 X축, Y축이 있으면 뭘 나타내는 건지 알아야 되겠죠.
온도네요. 온도. 그 다음에 여기는 지면으로부터의 깊이, 땅속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계지리 전체에서 땅속 이야기를 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당황하지 말고 그냥 툰드라 기후 지역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아무튼 그래프를 봤더니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중 최저 온도. 자,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0m니까 여기 위에가 당연히 기후가 달라지잖아요.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뭐 20도 30도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연중 최저 온도는 위에가 굉장히 추우면 당연히 지표면이랑 가까운 곳은 영하 4도, 그러니까 꽤 추운 온도가 내려가는 거고요. 당연히 얼겠죠. 그리고 이제 지하 깊숙한 곳으로 가면 여기에 있는 열이 밑에까지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여기가 아무리 추워도 지하 깊숙한 곳까지 이렇게 그 추위가 전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표면이랑 가까운 데는 온도가 낮지만 지하로 내려가면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그리고 지하 아주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면 밑에는 뜨겁잖아요. 그래서 더 내려가면 영상으로 올라가요. 근데 뭐 지하 50m 여기까지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그다음 반대로 이제 위에가 여름이에요. 그럼 연중 최고 온도를 봤더니 지표면 근처는 3도.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면 당연히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일정 깊이 이상 내려가면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건, 자, 여러분들 물이 중요해요. 물. 자, 물은 0도를 기준으로 얼고 녹고가 되풀이 되죠. 그래서 땅속 온도를 봤더니 지표면 근처는 온도가 꽤 크게 변하고 여기도 온도가 변하고 뭐 여기도 온도가 변하는데 기준은 0도에 0도. 0도보다 낮은 범위에서 온도가 변하는 여기 아랫부분은 늘 얼어 있는 거죠. 여름이든 겨울이든 1년 내내 얼어 있다. 당연히 그러면 내년에도 얼어 있는 거고 영원히 얼어 있는 거죠. 영구적으로 얼어 있다. 영구 동토층. 얼어 있으니까 뭐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튼튼한 곳이에요. 하지만 여기 활동층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자, 겨울에는 꽁꽁 얼어 있어서 여기도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름철이 되면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땅도 녹아요. 땅도 녹는데 문제는 겨울철에 쌓였던 눈, 그 다음에 원래 겨울철에 있던 얼음, 그런 것들도 녹으면서 땅 안에 물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여름이라 그랬지만 여름에도 낮과 밤이 있죠. 평균적으로 영상으로 올라가지만 낮에는 얘가 10도보다 높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밤이 되면 다시 영하로 떨어져요. 자, 그래서 땅이 얼고 녹으면서 여름철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물도 얼고 녹으면서, 물이라고 하는 건 얼고 녹는 과정에서 부피가 변하죠. 그래서 여긴 재밌게도 물기를 많이 포함한 땅, 흙이 얼고 녹는 과정에서 땅이 꿈틀꿈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부피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독특한 지형을 만든다. 그 부분을 활동층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영구 동토층, 활동층이 있으면 여기는 빙하 주변 지역인데 툰드라 기후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빙설 기후에는 활동층이 없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온대 기후나 뭐 열대 기후는 영구 동토층이 없는 거죠. 활동층은 툰드라 기후 지역과 일부 냉대 기후 지역에 분포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진다. 지금 큰 틀은 잡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서요. 자, 설명을 조금만 더 하자면, 자, 영구 동토층은 1년 내내 얼어 있는 땅, 그 다음에 활동층은 여름에는 일시적으로 녹는다고 돼 있는데, 자, 여기가 뭐 이렇게 완전히 낮이 24시간 동안 이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면 여름에도 낮하고 밤하고 달라요. 여름철에 낮에는 녹고요. 여름철에 밤이 되면 다시 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얼고 녹고가 계속 되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형들이 잘 나타난다.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이제 지도는 조금 어렵긴 한데 옛날에 한번 나왔던 지도예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해서 봤더니 영구 동토층이 어디에 분포하느냐, 지금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연속대라고 하는 건 그냥 끊어진 거 없이 그냥 주변까지 전부 다 영구 동토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그린란드 당연히 빙하로 대부분 덮여 있으니까 영구 동토층일 거고요. 그 다음에 툰드라 기후보다 더 저위도 지역까지도 땅 속으로 내려가면 워낙 겨울이 춥고 기니까 여름이 되더라도 그 밑에 부분까지 열이 전달이 안 돼서 이렇게 영구 동토층이 되게 크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속대라고 하는 건 조금씩 끊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지역에 따라서 암석 구조에 따라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지형에 따라서 이게
영구 동토층이 완전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부분 끊어져 있는 거고, 분산되는 말 그대로 이제 조금 분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도에 표시된 지역들이 영구 동토층이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그린란드 내부나 그 다음에 여기 북해 쪽에 있는 일부 섬 같은 데에는 이제 여기는 활동층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방금 표시한 이런 곳,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영구 동토층과 활동층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 물어보는 건 아니고 우리는 툰드라 기후 지역만 정리를 하면 된다. 됐죠? 툰드라 기후 지역만.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주요 어떤 현상들 몇 가지만 교재 아래에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그림도 따로 내가 가지고 왔었나? 한번 볼게요.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하고, 없네요. 그냥 수능 특강 보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빙하 지역에서 지형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어떤 현상들인데, 자, 이건 뭐냐면은요, 영구 동토층이 있고 활동층이 있는 거고, 여기 위에는 좀 과장해서 그린 거예요. 적당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활동층이 밤에는 얼고 낮에는 녹는데, 문제는 여기에는 겨울 내내 쌓였던 눈, 그 다음에 원래 여긴 증발량이 적으니까 원래 물기도 많고, 자, 여기는 강수량이 적지만 수변한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밤이 돼서 얼면은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져요. 우리가 물에 비해서 얼음은 부피가 한 10% 정도 더 크거든요. 그러면 부피가 커지면 원래는 이제 여기에 있던 자갈이나 돌멩이, 뭐 큰 바위도 상관없어요. 얘가 얼면서 단단해지면서 부피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 경사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져요. 여기까지 지금 부피가 커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많이 커지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낮이 돼가지고 이 활동층이 녹으면 당연히 이제 부피가 줄어드는데, 문제는 흐물흐물해지면서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얘는 내려올 때는 중력 방향으로 내려와요. 올라갈 때는 경사면 방향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중력 방향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밤이 돼가지고 부피가 커지면 경사면 방향으로 올라가고 다시 낮이 되면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내려오고요. 그래서 얘는 얼고 녹고 되풀이가 되면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았는데 이 자갈이나 돌멩이들이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재미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자, 이건 여러분들 적어놓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지형학 용어예요. 토양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어떤 걸 옮긴다 그래가지고 토양 포행이라고 불러요. 이 포가 기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괜히 말했네요. 지울게요.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선생님 대학교 때 지형학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자꾸 나가지고 전문 용어들을 가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 부분은 뭐냐면은요, 영구 동토층이 있고 우리 활동층이 있는데, 아까 활동층은 물기를 되게 많이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마치 진흙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건 아니지만 얘가 흐물흐물하다 보니까 경사가 이렇게 진 곳에서는 흙이 조금씩 흘러내려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모든 그렇게 흘러내리는 현상을 젤리 플럭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젤리 플럭션 현상은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유난히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활동층이 흘러내리는 현상을 솔리 플럭션 현상이라고 따로 구분하기도 해요. 자, 얘는 여기 용어가 나왔으니까 그냥 기억 좀 해두세요. 솔리 플럭션 현상은 여름철에 활동층이 물기를 많이 포함한 활동층이 중력 때문에 흘러내리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되게 재밌게도 툰드라 기후 지역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전봇대 같은 거 세워두잖아요. 다음 해가 되면 전봇대가 위치가 변해 있고 이것도 이렇게 막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독특한 건축물이 필요해요. 뭔가를 유지하려면. 아무튼 이렇게 흘러내리는 현상을 솔리 플럭션 현상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다는 뭐 시험에서 물어볼 만한 주제는 아니긴 한데, 자, 바위에 틈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름에 물이 스며들 수 있겠죠. 그리고 낮에는 녹겠지만 밤에는 얘가 얼면서 얼음은 부피가 커지죠. 그러니까 바위 틈이 조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낮이 돼서 다시 물이 녹으면 다시 물은 더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밤이 되면 또 부피가 커지면서 틈이 벌어지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뾰족하게 얼음 쐐기, 우리 쐐기가 뭔지 알죠? 되게 뾰족하게 가지고 뭔가를 박을 때 쓰는 게 쐐기잖아요. 쐐기를 박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얼음으로 된 거대한 쐐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걸 얼음 쐐기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지금까지 뭐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 왜 여기다 제시를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얼음 쐐기까지 용어 기억 좀 해두세요. 자, 독특한 현상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조토예요. 자, 구조토 별표 좀 해주세요. 별표. 아이고, 별표도 여러 개 해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구조토는 이름만 들으면 느낌이 잘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일단 얘를 영어로 좀 알려줄게요. 자, 구조토는 토양 표면을 봤더니 독특한 무늬들이 패턴을 이루고 있어요. 패턴. 패턴이 뭔 줄 알죠? 같은 무늬가 계속 반복되는 게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지표면에 여기서처럼 이런 식의 비슷한 무늬가 계속 이어진다. 패턴이 그려져 있다. 패턴드 그라운드라고 불러요. 패턴드 그라운드. 됐죠? 뭐 어떤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패턴드 그라운드 구조토가 나타나는 곳을 봤더니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잘 나타나더란 말이죠. 그리고 툰드라 기후는 다른 곳과 달리 활동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토양의 동결과 융해에 따라 얘가 부피가 변하니까 지표면이 꿈틀꿈틀대면서 자, 움직이다 보면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들이 서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표면에 다각형의 무늬 패턴이 만들어지는 지형을 구조토라고 부른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툰드라 기후 지역은 여름철에 활동층이 녹아요. 경사가 있는 곳이면 활동층이 뭐 흘러내리거나 뭐 토양 포행 같은 게 일어나겠지만 경사가 거의 없는 곳에서는 활동층이 녹아가지고 물기가 많이 생겼는데 토양도 녹지만 겨울에 쌓였던 눈 같은 것도 녹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일반적인 지역이면 그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돼서 다른 데로 흘러갈 텐데 문제는 여기는 지표면 아래쪽은 영구 동토층이 있는 거죠. 밑에가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여기 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여름철에 호수 또는 늪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겨울엔 다 얼어있지만.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툰드라 기후라 그래서 마냥 춥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름철에는 낮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기온이 0도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호수들마다 늪마다 모기들이 그렇게 알을 많이 까서 툰드라 기후 지역은 정말 모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알래스카 놀러 간다. 그러면 모기약부터 챙기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모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뭐 시설이 뭐 옷 같은 게 있나? 아무튼 모기가 엄청 크고 모기가 정말 너무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체크 좀 해두세요. 자,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토는 뭐 아직 형성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지만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추측하는 이렇게 구조토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형성 과정이 있거든요. 짧게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지표면이 있고요. 자, 밑에는 영구 동토층이고 빗금으로 표시할게요. 영구 동토층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이쪽은 기온이 0도부터 10도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거죠. 기온이 영상이에요. 근데 영구 동토층은 영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열이 이제 이쪽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활동층이 밤에는 얼고 그다음에 낮에는 녹고 그 과정에서 부피가 변하면서 조금씩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기도 하지만 대류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에 있는 열이 이쪽으로 가면서 얘가 조금씩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대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대류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류 현상이 나타나고 다시 이런 식으로 대류 현상이 나타나고 얘도 이런 식으로 대류 현상이 나타나고 됐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토양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땅 속에 있던 뭐 자갈들이나 돌멩이들이 지표면으로 올라온 다음에 다시 밑으로 잘 못 들어가요. 입자 크기가 다르면 이제 물리적으로 서로 잘 안 섞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돌멩이들이 이렇게 땅이 위로 올라오는 곳에서 지표면으로 올라온 다음에 얘가 당연히 땅이 계속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꺼지는 곳에 가서 이렇게 모이겠죠. 그리고 다른 곳에 비해서 이렇게 토양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는 자갈들이 유난히 많이 모여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하늘 위에서 바라다 보면 이 자갈들, 돌멩이들이 이렇게 패턴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조토가 만들어질 거라고 추측은 하는데 뭐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고 잊어버리시고요. 구조토는 패턴드 그라운드라고 하고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토양이 얼고 녹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정말 얼마 안 되니까 빨리빨리 이야기를 할게요. 자, 냉한대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 자, 냉대 기후부터 정리를 하자면 가옥은, 자, 냉대 기후 지역은 나무가 겁나 많아요. 나무로 집 지으면 돼요. 통나무 집, 우리가 동화에서 봤던 통나무 집을 지으면 되고요. 대신 이 통나무 집이 경사가 급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눈이 뭐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눈이 내리면 잘 안 녹잖아요. 그게 지붕에 두텁게 쌓이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어서 경사가 되게 급한 지붕을 만든다. 그 다음 농목업은 냉대기후 마냥 춥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름에는 낮이 충분히 길어서 막 낮이 막 17시간 막 18시간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나 옥수수 등 얼마든지 이렇게 농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서는 가축 사육을 같이 하기도 한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임업은, 자, 우리가 숲을 이용한 산업이니까 나무를 베어내서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열대림하고 우리가 냉대림은 좀 다르긴 한데, 우리가 열대림은 아마 교육과정에서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냉대림도 뭐 빼도 상관은 없는데 뭐 나온 거니까 설명을 할게요. 자, 침엽수림이 굉장히 넓게 나타나는데 이 침엽수는 뭐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구를 만들거나 또는 뭐 이렇게 배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못하고요. 주로 펄프로 만들어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요. 종이. 근데 재미있는 게 여러분들 냉대림이 파괴돼 가지고 환경 문제가 심하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여기는 실제로 베어내는 속도보다 나무를 심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양이 더 많대요. 그래서 여기는 환경 문제 같은 건 없더라. 넘어갈게요. 뭐 별 내용은 아니니까. 그다음 한대 기후가 오히려 이제 시험 문제에서 종종 나와요. 자, 툰드라 기후 지역, 주빙하 지역이 되겠죠. 자, 여기서 가옥이 독특한데 토양층이 얼고 녹고 반복하면서 건축물이 자칫 잘못하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독특하게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활동층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자, 그 자세한 방법은 밑에 나오거든요. 뭐 설명할까요? 자, 설명할게요. 자, 밑에 이렇게 그림을 봤더니, 자, 여긴 지표면만 나와 있지만, 자, 지표면을 이렇게 표시해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까지가 활동층이라 그럴게요. 여기까지가 활동층.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뭐가 있냐면 영구 동토층이 있는 거죠. 영구 동토층이. 그래서 집을 짓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을 만들 때 활동층에다가 이렇게 곧바로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얘가 흐물흐물거리고 심지어 막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지가 될 수 없으니까 영구 동토층까지 뭔가 기둥을 박아야 돼요. 얘는 1년 내내 녹지 않잖아요. 튼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이렇게 기둥들이 박혀 있는데 이 기둥들은 어디까지 박혀 있냐면은요. 영구 동토층까지 박혀 있어요. 영구 동토층까지.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제 판을 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으면 여기에 있는 열이 땅으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리고 물론 영구 동토층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여기 때문에 튼튼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집도 높을 고자, 상은 우리가 바닥 잠자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표면이 아니라 집의 바닥을 높게 띄워서 집을 짓는다. 고상가옥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고상가옥 하나 공부한 거 있죠. 열대기후, 열대우림기후. 그거랑 원인은 좀 다르지만 지표면에서 집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짓는 건 똑같다. 툰드라 기후 지역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이게 천연가스를 이렇게 옮기는, 그다음에 또는 석유도 이렇게 파이프로 옮길 수 있거든요. 송유관을 지금 나타낸 건데 이걸 지표면에 그대로 놔두면 활동층이 움직이면서 얘가 뭐 삐뚤어지고 하면서 여기가 분리가 되고 망가지기 쉽거든요. 망가지기 쉬운 게 아니라 100% 망가지죠. 그러니까 얘도 움직이지 않도록 기둥을 박는데 이 기둥은 당연히 이렇게 깊이 박아서 영구 동토층까지 박는 거예요. 그래야 안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송유관 같은 걸 만든다. 키워드는 영구 동토층까지 기둥을 박아야 튼튼하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가옥은 했고요. 농목업은, 자, 툰드라 기후 지역은 기온이 낮아서 농업은 불가능. 그리고
근데 사람이 살아갈 수는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끼나 지류라고 하는 조그마한 식물들이 여름에 이렇게 자라니까. 그래서 북극해 근처에 사는 원주민들은 이누이트족, 라프족 등이 있는데 이끼나 지류를 먹고 사는 대표적인 가축 술록을 이용해서 유목을 해요. 자, 이끼나 그런 지류가 자라는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툰드라 기후라 그래서 한꺼번에 다 자라는 게 아니라 기후가 계속 변하면서 술록이 먹을 거리들이 많이 있는 장소가 계속 변해요. 그래서 그 곳을 따라서 술록을 데리고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이동하면서 가축을 키운다. 유목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일부 원주민들은 수렵이나 물고기 잡거나 사냥을 하거나 그렇게 먹고 사는 거죠. 그 다음 빙설기후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식생이 없으니까, 풀조차 자랄 수 없으니까 인간이 거주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남극이나 그런 데 보면 과학기지 있죠. 연구 목적으로 일부 과학자가 거주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다 다른 데서 식량 같은 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극지방은 빙설기후는 사람이 살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이건 오른쪽에 있는데 위도에 따른 낮과 밤의 길이 변하죠. 자, 내용은 되게 쉬운데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위도에 따른 낮과 밤의 길이 변화는 되게 자세히 했었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짧게만 설명할게요. 언제나 X축과 Y축을 먼저 잘 보셔야 돼요. 1월부터 12월까지. 그 다음에 이쪽은 24시간까지 있죠. 하루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밑에 있는 글씨 지우고 보더라도 6월 달이 되면 0시부터 24시까지가 지금 낮이란 얘기예요. 하루 종일 낮이네요. 낮이 24시간이네요.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백야 현상이라기보다는 낮이 24시간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북극권보다 더 고위도 지역.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1월 달에는 극야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그래프는 적도 부근이죠. 1년 내내 낮이 6시 무렵에 시작해가지고 6시 무렵에 또 해가 지는 거잖아요. 1년 내내 별 변화가 없으니까 적도 근처. 그 다음에 6월달, 7월달이 낮이 짧고 그 다음에 1월달이 밤이 더 길면 여기는 남반구 지역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얘는 봤더니 고위도 지역은 아니죠. 낮과 밤의 길이 변화가 얼마 없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관광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관광. 하마터면 빼먹을 뻔했어요. 이게 딱 두 줄밖에 없어가지고 관광. 자, 관광 산업의 발달과 에너지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부터 할게요. 자, 앞에서 빙하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는 경사가 급한 U자곡, 그 다음에 위에 걸려있는 현곡, 그래서 높이 차이도 크고, 그쵸? 그래서 수력 발전을 하기에 되게 유리하다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수력이 어디 있죠? 수력 체크해 놓고요. 그래서 수력 발전으로 꼭 알아둬야 되는 나라가 아이슬란드. 아까 피오르 빙하 있는 것도 봤었죠. 그 다음에 노르웨이. 특히 노르웨이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까 스칸디나비아 산맥을 따라서 쭉 피오르가 있었잖아요. 수력 발전을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쓰는 에너지의 거의 100%를 수력 발전으로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나라 옆에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같은 건 다 수출해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1인당 국민 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수력으로 해결하고 근처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석유는 다 수출하니까 아무튼 잘 사는 나라의 대표적인 하나 노르웨이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나라도 수력 발전을 많이 한다. 그 정도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관광은 빙하 지형 되게 독특하니까 구경 가는 사람 많고요. 그 다음 극지방은 우리 오로라 있죠. 오로라. 선생님의 로망 중에 하나가 오로라를 직접 보는 건데 뭐 언젠간 가능하겠죠. 자, 오로라는 여러분들 극지방에서 빛나는 현상이라 그래서 극광이라고도 그래요. 극광.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 백야 현상 등이 관광 자원으로 이용된다. 이건 굳이 네모칸을 친 이유가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실 선생님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구분을 별로 안 했었는데 낮의 길이가 24시간이다. 이거랑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 이건 조금 개념이 달라요. 비슷한 듯 하면서. 자, 낮의 길이가 24시간이다. 이건 정말로 위도가 66.5도보다 더 높을 경우 북극권이나 남극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낮과 밤의 길이는 정확하게. 근데 우리가 해가 지표면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해가 지더라도 얼마 동안에는 밝죠. 그래서 해가 지더라도 낮의 길이가 24시간이 아니더라도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60도랑 가까운 지역 거기에서는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뒤에 가면 또는 기출문제를 보면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러시아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가 분명히 66.5도보다 저위도거든요. 북극권은 아니에요. 하지만 백야 축제를 열어요. 백야 현상이 나타나니까. 됐죠? 됐죠?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냉대기후와 한대기후 설명이 끝났고요. 혹시 설명을 다 못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문제풀이 할 때 하도록 할게요. 여유 있는 학생들은 문제풀이까지 꼭 봐주세요.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